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저는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이현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작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지우개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서비스예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이 단어를 줄여가지고 이제 지우개라고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삭제 대상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좀 인터넷 기록 같은 걸 지울 수 있는 건데 있으면 좀 써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당연히 써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신청 연령에서 해당되지 네. 않아서 좀 아쉽게도 써볼 수가 없겠네요. 만약 쓸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지우고 싶으세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 네. 이럴 때 뭐 아주 치기 어린 마음으로 썼었던 네. 오글거리는 글들 그쵸.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아람 에디터는 어때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온라인에 뭘 많이 쓰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딱히 지우고 싶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이현대 에디터처럼 네. 옛날에 인터넷 소설이 제가 중학교 막 이럴 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막 저도 나도 이제 데뷔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막 오글거리는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에게 모두 아쉬운 이야기지만 이걸 네네. 창피하다고 다 지워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네. 창피한 게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였나요? 네, 창피하다고 다 지워주진 않고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 삭제 대상인데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의 경우가 이 대상이 되고요. 어릴 때 만약에 뭐 유행하는 틱톡 챌린지 춤을 추고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직접 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저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 좀 나이를 언급한 경우에도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면 참 이게 뭐 아주 유용한 서비스여서 많이들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난해부터 지우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8개월 동안 총 1만 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해요.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이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34.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성인도 30.9%를 차지하면서 좀 만만치 않은 이 비중을 가져갔고요. 사이트별로는 유튜브나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적지 않았고요. 이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 인터넷상에서의 이칠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유럽 쪽에서는 이게 조금 더 앞서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법도 막 제정을 하고 있고 정말 핫한 이슈인데 우리가 막 이칠 권리하면 뭐 창피한 과거 인터넷 게시물이나 뭐 내가 썼던 소설과 췄던 춤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에 암 완치자의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해요.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힘들게 암과 싸워서 이긴 완치자들이 이 병력으로 인해서 대출 계약이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입양 절차에서 배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해결하고자 한 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암이 완치됐다면 그 암 병력을 없애주자 이런 거네요. 이게 정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네. 치명적인 법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없애주는 건 아니고요. 알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5년에서 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이나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막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완치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차별이 아직도 실존하고 있으니 그를 좀 없애겠다는 거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것처럼 암 완치자의 좀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뭐 프랑스나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유럽의 6개 국가가 암 완치자의 이칠 권리를 법제화했고, 유럽연합은 이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어요. 네. 예, 우리가 뭐 앞서 소개해 주셨었던 지우개 서비스 포함해서 이칠 권리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쪽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게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칠 권리는 디지털에 조금 한정된 게 맞는데요. 뭐 현생보다 사람들이 지금 디지털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내법상 이칠 권리의 보호 범위를 정리해서 이슈 브리프를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정의하는 이칠 권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었으나 이미 일정한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본인과 무관해진 시점에서도 이 정보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침해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제 암 환자 병력 사례처럼 좀 넓은 개념으로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링크 삭제 혹은 뭐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막는 것 등으로 디지털 안에 좀 한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암 병력도 그렇고 인터넷 세계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지우고 싶은 과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우고 싶어도 이게 확실하게 또 지워지기도 어렵고 네. 남겨두자니 또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인터넷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올라간 정보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칠 권리 자체가 처음 논의된 배경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아 곤잘레스가 98년에 보도됐던 자신의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당시의 신문 기사 내용이 이 곤잘레스의 채무 내역과 이 재산 경매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 이제 좀 형편도 나아졌고 빚도 다 갚았으니까 그 당시 신문의 정보는 나와는 무관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가서 기사와 검색 결과 노출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이 어떻게 결정했냐,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그 구글 화면에서 관련 링크를 없애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검색 결과를 이렇게 건드려 싶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소해서 뭐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구글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온라인상의 이칠 권리가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서비스의 검색 품질을 낮추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구글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이 또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AI를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 무엇보다 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가장 질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뭐 직접 대화하고 만들고 주도적으로 올린 콘텐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콘텐츠 업계, 특히 뭐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 분야의 이야기가 아주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죠. 네, 맞아요. 몇 가지 사건들이 최근에만 해도 여럿 있었는데, 일단 커뮤니티계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게 그 레딧 사건이었는데, 아람 에디터와 관련된 좀 익스플레인드도 써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커뮤니티 중에서 영미권에서는 제일 크다. 그렇죠. 그 절대 권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없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없고, 맞아요. 뭐 한국 관련된 게시판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 레딧에 올라온 이 글들이라는 게 구글 검색 결과 이런 데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레딧이 어쩌면 뭐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블로그 한 10배, 100배, 1000배 그쵸. 뻥튀기 해놓은 그 텍스트 이제 그 데이터의 보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제 레딧이 그 AP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뭉치를 한꺼번에 슉 가져가는 네. 그거를 갖다가 막아버리면서, 이거를 가져가려면은
그때는 우리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챗GPT 같은 요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레딧에서 공짜로 이제 그 말뭉치를 긁어가는 거를 가만 볼 수 없다. 요게 돈이 될 수 있는데 왜 돈을 벌지 않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커다란 커뮤니티면은 레딧 그 크롬으로 레딧 들어가가지고 접속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레딧 앱만 쓰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일명 서드 파티 앱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말뭉치를 못 가져가게 막아버리니까 이 서드 파티 앱 자체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용자들이 난리가 나고 그쵸. 뭐 정전 사태 뭐 이런 거 막 생기고 그러니까 게시판 사용자들이 알아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태 생기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요. 사실 이 사태가 아마도 정말 이 생성형 AI 시대에 이 말뭉치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그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사람들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레딧한테 있는가? 그쵸. 이러한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제기했던 그런 어떠한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우리가 막 커뮤니티에 썼던 글이 막 그렇게 소중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게 다 돈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 최근에는 또 레딧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고소하기도 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고소를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 저작권을 오픈 AI가 침해했다. 허락 없이 챗 GPT 훈련에 기사 데이터셋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저작권이 있는 기사들이 챗 GPT에서 텍스트 생성을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이번 주에 이 오픈 AI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뉴욕타임스 너네 이거 좀 근거가 없다. 우린 너네 거 있어도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좀 이 정도로 사람들이 데이터의 진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이칠 권리라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네. 그런 데이터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부작용의 나비 효과 같은 게 네.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디까지 지울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이게 뭐 어디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걸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구분도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칠 권리라는 게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도 갈등하는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신문 기사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언론 기사라는 게 처음에는 뭐 이게 맞다 아니다 가타부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보도 이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를 하면 그게 역사적 기록물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일 텐데 막 1800년대 기사 같은 것도 이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800년대에 존이 갑자기 이제 나 말한테 차인 거 기사로 올라갔는데 이거 이칠 권리 있으니까 좀 지워줘,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줘 했을 때 어쩌면 되게 소중한 자료를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긍정적이고 좋은 면만 인터넷 세계에 남게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먼 시점에서 봤을 때, 먼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지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그러네요. 정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잖아요. 네, 이 데이터가 좀 편향될수록 그 결과물은 점점 더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미 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니까, 이런 지점에서 좀 이칠 권리가 인공지능 시대와도 좀 어떤 모종의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러네요. 이 이칠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또 빗대 보면 또 다른 구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적정선을 찾아 나서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는 그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긍정적인데, 이 이칠 권리에 대한 개념은 점점 더 보편화할 거잖아요.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그를 요구할 텐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좀 닥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좀 함께 숙고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디까지가 정말 공적인 영역으로 좀 남겨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칠 권리와 인공지능 시대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죠? 예, 저는 이렇게 폭넓고 깊이 있는 사유 같은 거는 없어요. 어. 네, 없고 예쁘고 재밌는 얘기 준비했습니다. 색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혜림 에디터 네. 혹시 그 2024 팬톤이 정한 올해의 컬러 뭔지 아시나요? 아, 제가 2016년 거는 기억하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제가 내일 그 위크엔드를 통해서 2024 올해 팬톤 컬러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